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하노이에서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5.18 망언 당사자 3명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징계 유예 조치는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비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붙어 도심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을 상대로 사퇴 압박성 감사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감사 문건에는 비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과연 무엇이 될지가 주요 관심사인데요. 오늘 미국 측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서지영 특파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문제가 얼마나 깊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반도 안보평화 메커니즘,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 의제 못지않게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데요. 따라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는 이른감이 있어 보이고요.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 더불어 북미 양자 간 불가침 선언, 평화선언과 같은 긴장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이미 수차례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때마침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미 외교 중인데요. 미 의회 반응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국내 분위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 간의 추가 실무 협상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번 평양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양측이 10여 개 의제를 취했고 또 협상할 일이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 김창선 북한 국무회의 부장이 실무 준비를 위해서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말 북미 간 하노이에서 의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전, 의제, 투트랙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이제 조만간 열릴 추가 실무 협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하노이에는 미국의 사전 작업팀이 들어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연결해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미국의 사전 작업팀이 들어왔다는 건 현장 준비가 지금 본격화됐다는 뜻일 텐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측 사전 작업팀이 이미 이곳 하노이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 현지 소식통은 미국의 사전 작업팀이 지난 12일이나 13일쯤에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이 의제가 아니라 의전 담당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하노이에 오기 위해 경유지인 베이징에 나타났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전에 대한 실무 협상은 하노이에서 열릴 게 유력한데 의제 협상의 장소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날인 26일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베트남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귀국했죠. 평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공개가 됐습니까? 네, 민 장관이 2박 3일의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젯밤 늦게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현지 언론인 베트남 뉴스는 민 장관이 북한 외교라인과의 회담에서 베트남이 북한과 경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당연히 김 위원장의 베트남 경제 시찰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능하려면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논의와도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공항에 도착할지도 미리 살펴봤죠. 네, 어떤 공항으로 입국할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곳 하노이엔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자럼 군사공항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노이바이 공항은 하노이 북쪽에 있고 자럼 공항은 동쪽에 있는데 보시듯이 회담장으로 예상되는 국립 컨벤션 센터와 거리는 자럼 공항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 자럼 공항은 시내와 가깝기도 하고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호 문제 때문에 도착 직전까지 베트남 당국은 물론이고 북미 양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징계를 유예한 건 당원과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비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5.18 망언과 같은 역사 왜곡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여야 4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함께 제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 추진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유예를 놓고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 다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원 당규를 무시하라는 지적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면서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여야 4당이 호재를 만난 것처럼 절차를 무시하며 몰아붙인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 하지 말고 당원 당규 다 무시하고 헌법 법률 무시하고 다 하자면 그거는 이게 뭐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18일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5.18 망언 논란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운동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오늘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저희가 별도로 최고위원회 출마한 후보자들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8명 중 1명만이 이종명 의원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폄훼 사태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막을 올린 첫 TV 토론회.
황교안, 오세훈 두 후보는 5.18 망언에 있어서만큼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5.18은 역사적 아픔이고 또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후보는 유공자 명단 공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과 대신 당 지도부 조치가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후보 등록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징계위,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한 비대위의 그 행보에 좀 문제가 있다.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확정되는 이종명 의원 제명권. 답변을 거부한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을 제외한 8명 가운데 1명만 이종명 의원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대한다거나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에 대해서는 당규대로 했으니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대원 후보만 유일하게 이 의원 제명이 적절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징계했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1명을 제외하고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비대위원장 차원의 사과를 놓고선 5명이 적절했다. 3명은 여론에 휩쓸린 것이라고 봐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삐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권력기관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8달 전 정부 수립 최초의 합의안이 도출됐다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을 바꿔야 할 국회에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논의의 무대인데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뭔지, 입법 논의는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총 15시간 35분. 하지만 결론은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반적 내용을 들여다봤다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더딘 이유는 뭘까?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검경의 입장차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에, 경찰 출신 의원은 경찰에 유리하게 입법 논의를 끌고 갑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법 조항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걸 수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와 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직위임을 전제하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는 기소가 우선이고 수사는 부차적이란 겁니다. 정부 합의안은 검사는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그 종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선 조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위아래 두 문장에서 등이냐 중이냐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도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보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요구와 통지로 바꿀지 말지 역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하 관계냐 대등 관계냐 일종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첨예하다 보니 검경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하다 최근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친 인사를 동원하여 상대 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 이후 한 달째 휴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오늘 출근길 힘드셨죠? 당초 예상보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버스와 지하철은 한꺼번에 몰려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로리 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에 미끄러진 겁니다. 뒤따르던 택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뒤집혔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승용차가 견인됩니다. 오늘 아침 강변북로와 마포대교, 올림픽대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10건이 넘는 사고로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원래는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오후에 눈이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회사에 우산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15인승 승합차가 넘어져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인천과 부천에서도 빙판길에서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히며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빙판길 거북이 운행에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만원 버스의 배차 간격도 크게 늘면서 직장인들 지각도 속출했습니다. 또 도로 상태가 가면 갈수록 악화가 돼가지고 운행하는데 지장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정체가 많이 극심했었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지하철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역사는 크게 붐볐습니다. 차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눈이 와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약간 지하철 계단도 좀 미끄럽고 사람도 일단 많고 그래가지고 좀 애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졸업식장 지각도 속출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해서 동생이 졸업장을 못 받아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습적으로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도심 곳곳에서 큰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도 눈이 내려서 퇴근길도 걱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9시쯤 눈이 그친다는 예보가 있긴 했는데 뒤를 보니까 지금 눈은 그친 모양이군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낮 동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눈은 지금 거의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간 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아 도로 곳곳이 보시는 것처럼 젖어 있습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 여의도역은 퇴근 시간에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50m 이상 길게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극심했던 도로 정체를 피해 지하철을 타려는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가용을 놓고 버스를 타려는 직장인들도 많았는데요. 버스 정류장도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버스가 지나다니는 주요 중심도로에 제설 차량을 투입해 도로가 얼지 않도록 제설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이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출근길 교통난을 막기엔 서울시 제설 작업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게 오늘 새벽 4시부터인데요. 제설을 위해 자동 액상살포 장치가 가동된 게 6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상당히 내린 뒤였고 출근이 시작된 다음인 오전 8시에서야 제설 대책 비상근무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제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건 빗나간 기상청의 예보 탓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상청은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오전 9시에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기상청의 예보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예보가 빗나가면서 오늘 오전 기상청은 예상 적설량을 최고 3cm로 수정했습니다. 기상청은 예상보다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눈구름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더 추워질 거라고 하니 당분간은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 압박성 감사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감사 문건을 KBS가 입수했는데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김용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압수수색에서 특이한 내용의 문서를 확보합니다. 감사관실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문건으로 감사 현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상임감사와 주요 임원에 대한 감사 계획이 적혔습니다. 업무 추진비 내역과 출장 현황, 연가 사용 내역, 포털 접속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감사 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감사 후 감사 대상자인 임원의 반응을 회신하라.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을 보고 고발 조치를 결정한다.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리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상자 반응을 살펴 고발한다거나 부서 직원까지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적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을 올린 김현민 전 환경공단 감사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 전 감사가 사퇴하지 않자 압박성 감사에 나선 정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받았다니까요. 나하고 우리 부하 직원들하고 감사실 직원 감사 뭐 하나보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하고 있더라고, 나만. 검찰은 이 문건 작성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은경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여부를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들도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며 윗선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문건의 실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소금기가 묻어서 흠집이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현태, 김희용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 몰라란다며 부인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 씨가 포드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공업사 가는 때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 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어떤 스크러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거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허접하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뒷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속여서 하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가 한 차를 새 차인 마냥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것처럼 그럼 풀어야 되니까 가짜로라도 사인을 해서 내보낸단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투 물결이 거셌던 지난해 전국 170개 성폭력 상담소가 진행한 상담은 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 최다치인데요. 이때 작성된 상담 일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미투 운동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 예고생들의 문단 미투에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유도 선수 시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공개 인터뷰에 나선 신유용 씨는 심석희 선수의 미투 고발이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이슈 이후에 제 사건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감과 연대, 확산, 바로 미투의 정신이죠. 미투 운동의 파급 효과, 실제로 그랬을까요? 638건의 성폭력 상담을 분석해봤습니다. 15,000장 안팎의 상담 일지를 일일이 살펴봤는데 결과는 그렇다였습니다. 가장 많았던 단어, 미투 때문에 힘들다였습니다. 짧게는 수년 전, 길게는 53년 전 기억까지 떠올랐다는 겁니다. 주로 어렸을 때, 학생 시절 당한 성폭력이었습니다. TV에서 계속 성추행 얘기가 나와서 힘들다, 트라우마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짓눌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피해는 별것 아닌 일도 내 잘못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참했습니다. 지도교수라서, 선배라서, 상사라서 참았지만 이젠 살기 위해 말해야겠다며 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컸습니다. 미투 보도를 보면 재판도 길고 고소가 망설여진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큰 바람, 가해자 처벌이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지만 5,900여 명이 상담소 도움으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56%는 수사 중, 33%는 기소됐습니다. 미투 운동은 가해자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고 가해를 멈추거나 사과하고 싶다고 요청하거나 또 합의금을 주거나 혹은 어떻게 보상하면 될지를 물어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찰과 예방 역시 미투 운동의 또 다른 효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성균관대 한 교수가 딸의 논문 실험에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비단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하는 교수들의 행태를 서병립 기자가 고발합니다. 25살 이모 씨는 화장품 개발에 관심이 있어 지난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워낙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화장을 한 채 학교에 가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교수의 막말과 인신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너 죽어. 너 돌 맞아야 돼. 불만이면 네가 교수를 하던지 대학원생과 랩미팅 하는 자리에서 너는 남자야 여자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고 수치심도 많이 들었고 모욕적이기도 했고 항의도 해봤지만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따돌림에 이 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우울증, 중증도로 꽤 심각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고.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은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 성추행했다고 증언합니다. 외부에는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접수 창구에는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 갑질 행태가 지난 한 달에만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괴롭힘이 가장 많고 인건비 상납 등 노동력 착취, 연구 저작물의 강탈도 빈번합니다. 성희롱 성폭력도 3건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겪거나 목격해도 대학원생 대부분은 신고는커녕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교수가 그 회사나 이런 데 이제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외부와 단절된 지도교수 중심의 연구실, 고용관계와 다름없지만 근로계약이 없는 문화도 이런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한 이유로 꼽힙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가 성분이나 지역에 따라 독성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업이 발달한 울산의 경우 미세먼지 독성이 서울의 8배나 된다는데요.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달리 미세먼지에는 온갖 유해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기체 상태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 수많은 종류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검댕과 각종 광물에다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구성 성분에 따라 독성도 달라집니다.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진이 전국 7개 대도시의 미세먼지 독성을 조사했습니다.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질 때 사망 증가율은 공업도시인 울산이 4.9%로 가장 높았고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0.6%인 서울과 대구에 비해 울산이 8배나 높았습니다. 이유는 뭘까? 연구진은 화석연료를 뗄 때 나오는 이산화황에 주목했습니다. 이산화황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사망 증가가 뚜렷했는데 이는 각 도시의 석유나 석탄 소비량 순위와도 일치했습니다. 그럼 화석연료 사용량이 이제 많은 지역고 그로 인해서 인체 건강 영향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사망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번 연구를 비롯해 최근 들어 더 해로운 미세먼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포 독성이 강한 경유차 미세먼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의 주 성분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숨쉬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는 클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런 유해한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인체 유해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는 차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도 이들을 향한 주위의 편견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살 나모 씨는 어머니가 중국 출신입니다. 활발한 성격으로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되게 좋게 봐주고 오히려 2개 국어 하잖아. 2개 국어 엄청 불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다. 자라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저희 엄마는 중국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시선이 다가올 때가 있으면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아이가 또 상처받고 오진 않을까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친구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도 당사자 아이에겐 짙은 멍이 됩니다. 쟤는 상처받으면 다문화구나. 악의 없는 말,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넘겨버리는 주위 어른들이 야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중국에서 왔잖아. 그랬나 봐요. 이름 안 부르고 야 저 중국에 서진이 그거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받은 상처는 낙인처럼 평생 고통으로 남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를 둔 한현민 씨. 인기 모델이 된 지금도 어릴 적 들었던 말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편하게 툭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너는 되게 까마니까 피부색 안 타겠다. 그게 상대방한테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 가정 출생합니다. 다문화 가구 구성원은 100만 명에 이릅니다.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거둬야 하는 이웃, 우리 자신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선 학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를 위한 교육의 현장을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에 러시아어 노랫소리가 퍼집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해부터 러시아어를 가르칩니다. 전교생 250여 명 중 러시아어권에서 살다 온 36명.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한 겁니다. 발음 어떻게 뭐 그런 거 같은 거를 저한테 물어봤죠. 대답해주면 애들이 잘 알아요. 이런 다문화 교육에 드는 정부 예산은 10년 새 3배 이상 늘어 올해 197억이 됐습니다. 다문화를 우대하는 역차별이란 시선이 아직은 부담입니다. 왜 세금이 많이 떼어서 너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못 받아. 이것도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같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말을 걸고 더 같이 말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느낌 같아요. 그 친구가 잘하는 거에 내가 잘하는 걸 더해서 뭔가 조금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다문화 교육이 일방적인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에 현장 교사들도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서로 잘 싸우지 않아요. 다르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 것 같아요. 다문화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또래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름이 갈등이 아닌 공존의 힘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고 어울려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직접 보여줍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보죠. 네, 화면 뒤 보실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네. 맹자를 인용한 건데 오늘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거든요. 네, 색다른 논평이네요. 네, 민주당 제목을 보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비서 관련 단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소병훈 의원 비서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행동, 그 글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에 한 60대 남성이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한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소병헌 의원의 7급 비서가 자신의 SNS에 그 현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는 쥐불놀이라고 표현을 하고 통구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 말은 너무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또 파문을 키웠는데 동아일보 취재에서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한국당이 또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네. 그러니까 소병훈 의원이 결국 해당 비서는 사직 처리가 됐고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이렇게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가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나경원 의원 비서가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 의원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은 고 노회찬 의원을 또 비하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네,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면 그만큼 언행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보좌진들에게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뒤표를 보시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신분을 보면 별정지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해마다 수천만 원씩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꾸 까먹는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시 분신 상황을 좀 거론을 해보면 당시 분신을 한 시민이 요구를 한 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 기사를 보시면 국회의원 특혜가 뭐 2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보좌진들이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의원들의 특권이나 특혜를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민의식이나 뭐 특권의식이 생긴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망언 국회는 오늘도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이후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0억 원대 횡령 배임을 저질렀는데도 피해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형집행을 유예한다면 대기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독방 거래를 한 김상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감자 3명으로부터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게 해주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켓 추진체 폭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근무한 부서 등 4곳에서 사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르고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요금도 12.2%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시외버스가 2013년 이후 6년, M버스는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는 일찌감치 극장가에 관객 1,000만을 넘은 영화가 등장했죠. 전 국민의 3분의 1이 본 영화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영화 관람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만큼 다른 문화 생활도 다양하게 누리고 있을까요? 송영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업어드릴게요.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극한직업. 20일 동안 1,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2년 이후 관객 1,000만 이상의 영화는 해마다 3편꼴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흥행작이라 해도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한 작품에 몰리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영화 관람 횟수는 매년 약 4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전시나 공연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는 지극히 초라합니다. 보통 시간 나면 영화 보러 많이 오는 편인데 집 주변에 도서관이 마땅히 없어서 더 영화관에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미술관도 전국 어디든 접근성 높은 교통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복합 소비 공간. 이곳에서 쇼핑에 외식, 영화 관람까지 원스톱으로 여가를 보내고 이것이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는 영향이 큽니다. 어릴 때 그런 데를 안 가보고 영화관밖에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화관이 편하고 다 하기 쉬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와 대형 실내 시설을 차로 오가는 사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 개성 있는 문화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자연과 격리돼 있으니까 변화하는 자연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공짜로 앉아서 머무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로수 옆에 있는 벤치를 내가 선호하는 장소가 하나 있다든지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즐겨 찾는 작은 동네 서점이 있다든지. 뉴욕이나 베를린 등 문화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사는 곳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이 있고 관련 정책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